조심하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셔야 해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며느리와 등산하는 중 낯선 등산객이 와서 조심하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58세의 정혜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평온한 시간이었죠.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이 집에서 혜숙은 늘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리 서예린과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가깝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예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혜숙 옆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지 않으세요? 혜숙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예린은 29살의 젊은 여성으로 늘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다정해 보였죠. 괜찮아. 나이 들면 이런 게 편하더라고. 그래도 가끔은 나들이도 하시고 운동도 하셔야 건강에 좋을 텐데. 예린이 혜숙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등산은 어떠세요?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거든요. 혜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예린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에는 인사 정도만 나누고 각자의 일에 바빴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 싶었어요. 등산?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등산을. 혜숙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챙기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어머님이 늙으셨다니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예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아는 산이 있는데 정말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요. 사람들도 많지 않고요. 어머님 같으신 분들이 산책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혜숙은 예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혹시 자신이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린이 너도 바쁠 텐데 괜찮겠어? 전혀 바쁘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죠. 예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어머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이 말을 듣고 혜숙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서먹했던 관계가 아쉬웠는데 며느리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니. 그럼 언제 갈까? 이번 주말은 어떠세요? 날씨도 좋을 것 같고. 예린이 휴대폰을 꺼내 날씨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천천히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말고 중간중간 쉬면서요. 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나 때문에 내 주말을 망치는 건 아니지?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예린이 혜숙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정말 가고 싶어요. 그 산은 제가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거든요. 어머님과 함께 가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혜숙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배려와 따뜻함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서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지만 이제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산을 통해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주말 아침 혜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와의 첫 나들이라는 설렘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간단한 아침을 먹고 등산복을 챙겨 입었어요. 예린도 벌써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예린이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손에는 큰 배낭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식이랑 물도 다 준비했어요. 어머님은 편하게 오시면 돼요. 차 안에서 예린은 계속 해숙을 챙겼어요. 어머님, 덥지 않으세요? 에어컨 온도 조절해 드릴까요? 목마르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평소와는 사뭇 다른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해숙은 이런 며느리의 모습이 새롭고 고마웠어요. 1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정말 조용한 산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 되지 않았고 등산객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곳이에요. 어떠세요? 예린이 물었습니다. 정말 조용하네. 공기도 맑고. 해숙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도시의 매연과는 확연히 다른 상쾌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좋은 곳을 알고 있었구나. 그쵸? 저도 이곳을 알게 된 후로 가끔 혼자 와요. 예린이 배낭을 메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자, 그럼 천천히 올라가 볼까요? 산길은 완만했고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예린은 해숙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중간중간 괜찮으세요? 힘들면 언제든 쉬어요라며 계속 신경 써주었습니다. 해숙은 며느리의 이런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30분 정도 올라갔을 때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면서 산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추우시죠? 예린이 해숙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시원한 것 같긴 하지만. 해숙이 팔을 비비며 말했어요. 사실 생각보다 많이 추웠지만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애써 준비한 나들이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린이 갑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을 벗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거 입으세요. 새 것처럼 깨끗한 연두색 패딩이었습니다. 제가 새로 산 건데 어머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해? 너도 추울 텐데. 해숙이 사양하려 했지만 예린은 이미 패딩을 해숙의 어깨에 걸쳐주고 있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원래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예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감기라도 걸리시면 큰일이에요. 제발 입으세요. 해숙은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새 옷을 기꺼이 벗어주는 배려심이 너무 고마웠어요. 패딩을 입으니 정말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예린아. 정말 따뜻하다. 하지만 그때 등산로 중턱에서 낯선 남자가 해숙에게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해숙 곁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죄송한데요. 남자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우려에 찬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옷 어디서 구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해숙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이거요? 저희 며느리가 입혀준 건데. 남자는 해숙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옷, 지난주 실종자가 입었던 거예요. 그 순간 해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멀리서 예린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갑자기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해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자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낯선 남자는 주위를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종이에는 실종자 찾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한 여성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연두색 패딩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숙이 지금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옷이었죠. 이분은 박술래 씨라고 일주일 전에 이 근처에서 실종됐어요. 남자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비슷한 패턴의 실종 사건이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일어났거든요. 모두 이 산 근처에서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 여성의 옷이 자신이 입고 있는 것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브랜드는 물론이고 색깔, 디자인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어요. 이게 정말 같은 옷인가요? 제가 확실히 봤습니다. 저는 김태건이라고 하는데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옷에서 뭔가 이상한 것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해숙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패딩을 만져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머니 안쪽에 작고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작은 전자기기였습니다. 이게 뭐죠? 추적 장치입니다. 태건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해숙의 옷깃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숫자와 기호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의료 코드 같은데요.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료 코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감이 왔거든요. 설마 장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 실종된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건강한 중년 여성이고 가족과 함께 산에 왔다가 사라졌거든요. 해숙은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자신이 지금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그토록 친절했던 이유, 이 조용한 산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 옷을 입혀준 이유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희 며느리가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멀리서 예린이 여전히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조심하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셔야 해요. 태건이 급히 말했습니다. 저 아래쪽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보이시나요? 계속 이쪽을 주시하고 있어요. 해숙이 은밀히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정말로 한 남자가 나무 뒤에 숨어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뭔가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해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비밀 수사요원입니다. 태건이 작은 배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사건을 몇 달째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접근한 거예요. 해숙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친절과 배려가 모두 거짓이었다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제가 구조 신호를 보낼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태건이 손목에 작은 기계를 조작하며 말했어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예린이 멀리서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빨리 오세요. 그 목소리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해숙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해숙은 태건의 말대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예린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돌봐주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예린이 해숙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며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예리한 눈빛이었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 그냥 조금 숨이 차서. 해숙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 참았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쉽게 피곤해지네. 예리는 해숙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여기서 좀 쉬어 가시죠. 제가 물 가져다 드릴게요.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린의 눈에 의심의 기색이 스쳤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까 그 남자분과 뭔 얘기하셨어요? 예린이 물병 뚜껑을 열면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어요. 길을 물어보시는 것 같던데. 해숙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예린이 자신들의 대화를 지켜봤다는 뜻이었어요. 그냥 산 정상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봤어. 아, 그러셨구나. 예린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그렇고 옷이 좀 헐렁해 보이네요. 제대로 입으세요. 예린이 갑자기 해숙의 패딩 지퍼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해숙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어머님, 왜 그러세요? 예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제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혹시 어디 불편하신가요? 해숙은 예린의 눈빛에서 차가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따뜻한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입는 게 편해서. 어머님, 예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혹시 그 옷에서 뭔가 발견하신 건 아니죠? 그 순간 해숙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예린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옷 속의 추적 장치와 의료 라벨에 대해서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예린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저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그 남자와 무슨 얘기했는지 저는 다 봤거든요. 해숙은 뒤로 물러서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태건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래쪽에 있던 검은 옷의 남자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예린아, 이게 무슨 일이야?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예린의 얼굴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그동안의 다정함과 친절함이 모두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너무 많이 알아버리셨네요. 뭘 알았다는 거야? 해숙이 계속 뒤로 물러서며 물었어요. 하지만 등 뒤에는 바위벽이 있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 옷 말이에요. 예린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원래는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쓸데없이 호기심이 많으시네요. 바로 그때 해숙은 패딩 속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안주머니에 작은 카드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몰래 꺼내보니 거기에는 GPS 활성화라는 글씨와 함께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긴급 상황 시 누름이라는 작은 버튼이 있었습니다. 해숙은 예린이 보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그 버튼을 눌렀어요. 혹시 태건이 남겨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말이에요. 예린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며느리로서의 모든 모습이 완전한 연기였다는 것이 명백해졌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연기하시죠. 둘 다 피곤하잖아요. 해숙은 등을 바위에 기댄 채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연기라니. 무슨 말이야?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3년 동안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정말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이 말이죠.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어머님 같은 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예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강하고 가족이 별로 없고 뭔가에 목말라 하는 외로운 분들. 아들한테 시집와서 관찰해보니 딱 맞더라고요. 해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 아들과 결혼한 것도 아들분은 그냥 덤이었어요. 예린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제 진짜 목표는 처음부터 어머님이었거든요.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 드디어 성공하게 됐네요. 그 순간 아래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검은 옷의 남자가 가방을 열고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그것은 주사기였어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 큰 주사기였습니다. 저 사람은 뭐야?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동료죠. 이런 일에는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예린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곧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죠. 해숙은 공포에 질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아직 태권이 보낸 신호가 도착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예린아, 제발.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돈이에요. 간단하죠. 예린이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의 장기는 생각보다 비싸게 팔려요. 특히 건강하시잖아요. 정기검진 결과도 다 봤고요. 해숙은 소름이 끼쳤어요. 예린이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까지 확인했다는 말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어? 결혼하기 전부터요. 예린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아들분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미리 조사해서 접근한 거거든요. 어머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죠. 그때 검은 옷의 남자가 언덕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주사기를 든 채로 천천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예린이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어요. 아프지도 않을 거고요. 해숙은 주머니 속의 긴급 버튼이 정말 작동했는지 궁금했어요. 태권이 과연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 마음속으로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해숙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내가 실종되면 등산 중에 실족사한 걸로 처리될 거예요. 예린이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다 계획되어 있어요. 저도 슬픈 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장례식에서 눈물도 흘릴 거고요. 검은 옷의 남자가 이제 10m 정도까지 가까워졌어요.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만 있을 뿐 어떤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누군가 그 누구라도 자신을 구해주기를 말이에요. 검은 옷의 남자가 주사기를 든 채 해숙에게 다가오는 순간 갑자기 숲속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그 자리에 서라. 여러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어요. 해숙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무들 사이에서 검은 조끼를 입은 경찰관들이 우르르 나타났어요. 최소 5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전술적으로 움직이며 검은 옷의 남자를 포위했어요.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 검은 옷의 남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주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모든 방향을 막고 있었어요. 꼼짝 마.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쏜다.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여유로운 표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공포에 질린 모습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건이 경찰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해숙 씨, 괜찮으세요? 그가 달려와 해숙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네, 괜찮아요.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직도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경찰관 한 명이 검은 옷의 남자를 수갑으로 채우며 말했습니다.
김철수, 장기밀매 조직 혐의로 체포한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미란다 원칙을 읽어주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예린 차례였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예린에게 다가갔어요. 서예린 씨, 당신도 체포합니다. 장기밀매 조직 가담 및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잠깐요. 예린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시어머니와 등산을 온 것뿐이라고요. 아직도 연기를 계속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건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속여서 이곳까지 데려온 것부터 장기밀매 계획을 자백한 것까지 다 들어 있어요. 예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나 봐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예린이 마지막으로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3년 동안은 진짜였어요. 예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계획이었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어머님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곧바로 차가운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그냥 번호표일 뿐이었거든요. 다른 실종자들처럼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해숙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번호표라니. 자신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다는 뜻이었어요. 3년 동안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경찰관이 예린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예린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태건이 해숙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긴급 신호를 보내주셔서 제때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해숙이 입고 있던 패딩을 가리켰어요. 이 옷에는 추적장치 외에도 긴급신호 발신기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이전 피해자가 몰래 설치해둔 것 같아요. 해숙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실종된 박순례 씨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남겨둔 것이었어요. 그 덕분에 자신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경찰들이 예린과 검은 옷의 남자를 끌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해숙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끝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해숙은 하루 종일 진술서를 작성하고 질문에 답하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어요. 태건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해숙은 혼자 있고 싶다며 택시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아들 차가 보였어요. 아마 예린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해숙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들에게 어떻게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 민수가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예린이는 왜 안 보이고? 민수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해숙의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해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수야,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해숙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예린이도 연락이 안 되고 엄마도 이상하고 예린이는 체포됐어. 해숙이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기밀매 혐의로. 민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장기밀매라니.
해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등산 제안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패딩, 태건과의 만남, 그리고 예린의 정체가 드러난 과정까지. 민수는 말을 듣는 동안 점점 더 충격받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민수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예린이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어요. 3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해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예린이는 장기밀매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어. 노년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외진 곳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해.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럼 저와의 결혼도 처음부터 계획이었대.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통해서 나에게 접근하려고 한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가족 상황이 어떤지 미리 다 조사하고 온 거였어.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계속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예린이는 정말 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진심으로 모셨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해숙이 예린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번호표일 뿐이었다고 하더라. 다른 실종자들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집에 들였어요. 해숙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속았고 너도 속은 거야. 예린이가 너무 교묘했던 거지. 그럼 다른 실종자들은요? 민수가 물었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대. 예린이가 자백하면 더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해. 해숙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년 동안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린이 보여줬던 모든 친절과 배려가 사실은 연기였다는 것, 자신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났다는 것, 모든 것이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 박술래 씨가 남긴 긴급 신호 장치처럼 자신의 경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린의 자백을 통해 다른 실종자 2명을 구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해숙은 그 소식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미 세상을 떠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박술래 씨가 옷에 숨겨둔 긴급장치 덕분에 당신을 구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다른 분들도 살릴 수 있었어요. 태건이 전화로 말했어요. 술래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해숙은 눈물이 나왔어요. 자신을 구해준 박술래 씨의 마지막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까지 구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달 후 해숙은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한 것입니다. 나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돼. 박술래 씨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어. 지역 방송국과 신문사 인터뷰에서 해숙은 담담하면서도 강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믿음은 소중하지만 맹목적인 신뢰는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비슷한 위험을 느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분들, 해숙의 용기에 감동받은 분들, 가리고 자신들도 조심하겠다고 다짐하는 분들까지.
해숙은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숙은 거실에서 박순례 씨의 사진이 실린 신문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순례 씨의 가족들이 해숙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어 위로가 됩니다. 해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순례 씨에게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순례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해숙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처럼 자신도 이 상처를 딛고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야겠다고 살아남은 자의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한 의지가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